미라이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되어 끊임없이 학대를 당했죠. 믿음과 희망을 모두 잃은 미라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때 한 천사가 날아와 그를 도와주죠. 그녀는 그에게 살아갈 희망과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밝히기를 그의 부모님을 암살한 사람이 바로 이모와 이모부라는 것이었고, 미라이는 그들을 찾아가 복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신을 뽑는 게임에 휘말리게 되죠. 지구의 새로운 신을 말입니다. 이 소년이 미라이입니다. 오늘은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죠. 모두가 감정에 젖어 있을 때 학교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동안 미라이는 아무 감정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나와 편의점에 들어가 빵 하나를 골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이는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피와 내장이 뒤섞인 끔찍한 모습 대신 미라이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소녀에게 구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을 천사라고 소개했지만 미라이는 쓸데없는 참견 말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를 도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떨어질 때 그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미라이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7살 때 가족 모두가 죽었고 그의 고통이 시작된 것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되면서부터였죠. 가족도 친구도 없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죽음을 택하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 미라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저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2개의 아이템을 줍니다. 목걸이에서는 자유를 주는 날개가 돋아나고 팔찌에서는 사랑의 화살이 발사되어 맞는 사람은 누구든 미라이를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 아이템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다른 천사들만 볼 수 있으며 벗을 수도 없습니다. 미라이의 등 뒤에서 거대한 날개 한 쌍이 돋아났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구름을 뚫고 날아갔죠. 그리고 구름을 지나자 아름다운 석양을 보게 됩니다. 미라이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날았고 손을 뻗어 수면에 손을 대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자유의 감각이겠죠? 그 후 미라이는 날개를 타고 곳곳을 날아다닙니다. 그는 우연히 깃발에 그려진 네잎클로버를 보고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라이는 한 신사에 멈춰섰고 그곳에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슨 둘은 대화를 나누죠. 이제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나 돈을 얻는 것, 혹은 부모님의 복수를 하는 것도요. 그때 천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바로 그의 이모와 이모부가 그의 가족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요. 미라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족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천사는 확인하고 싶으면 사랑의 화살을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이모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녀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녀가 그에게 매료되자 미라이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이모부가 주모자라고 말합니다. 미라이의 아버지, 즉 그녀의 오빠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탐욕스러운 이모부가 미라이의 아버지를 죽여 그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는 계략이었죠. 말을 마친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라이는 그저 서서 부모님과 여동생이 차 안에서 폭사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왜 자신만 살려뒀냐고 물었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어야 했다고 한탄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모는 즉시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미라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천사가 설명합니다. 화살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그의 모든 말을 따르게 함으로 그의 말에 따라 그녀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후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모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미라이는 죽음이 너무나도 쉬웠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단다. 그것이 엄마의 신념이니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련 미라이는
소리치기 시작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라이는 자신과 가족의 목까지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천사는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낫의 그만의 천사라고 소개하죠. 사흘 후 둘은 한 호텔에 숨어 지냅니다. 이모의 일은 자살로 처리되어 그와는 관련이 없게 되었죠. 둘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의 이모부를 처리하러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그 돈은 그의 부모님 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팔찌에 있는 붉은 화살 외에 하얀 화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평온하게 보내주는데 사용됩니다. 이때 나세는 그에게 설명합니다. 현재 지구에는 신후보가 될 13명의 후보가 존재하며 각자에게는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다고요. 그들은 신이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제야 미라이는 자신이 원했던 단순한 행복이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미라이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데에 신이 되는 것은 무리라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나세는 신이 되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설득하죠. 그 말을 듣고 미라이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미라이 기억하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너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단다. 그리고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너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미라이는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신이 되고 싶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우선 자신의 이모부를 처리한 후 식사를 하던 중 미라이는 TV에서 톰마라는 남자 배우의 인터뷰를 봅니다. 그는 동시에 5명과 데이트하는 것으로 떠들썩했죠. TV 화면을 통해 미라이는 그 역시 천사를 데리고 있는 후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세는 붉은 화살이 최대 14명에게 효과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엮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라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세는 붉은 화살의 효과가 33일간 지속되며 한 사람에게는 한 번만 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톰마는 화살을 남용하여 여성들을 강요했습니다. 미라이는 그런 타락한 자가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마가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한 슈퍼히어로가 찾아왔죠. 이 사람은 하얀 화살을 사용해 단번에 그 쓰레기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날개와 화살을 회수한 후 그는 떠나갔습니다. 매료되었던 소녀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미라이가 막 고등학교 등록 절차를 마쳤을 때 톰마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붉은 화살을 이모부에게 쏘아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수하게 만듭니다. 평소와 같이 흘러갑니다. 나세와 함께 도시를 산책하던 중 전광판에서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기자에 따르면 강도들은 경찰에게 도주 차량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인질 2명을 쏘아 위협합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나타났던 슈퍼히어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메트로폴리맨이라고 소개하죠. 그는 붉은 화살을 경비 병력에게 쏘아 그들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맨은 강도에게 다가가 붉은 화살로 그를 제압하고 자수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또 다른 강도가 나타나 메트로폴리맨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는 재빨리 피했고 그 총알은 다른 강도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하얀 화살을 사용해 강도를 죽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남은 11명의 후보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미라이는 나세에게 숨으라고 하여 둘 다 발각되는 것을 피합니다. 그의 평범한 삶이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로 돌아온 미라이는 나세에게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지만 나세는 그렇게 해도 그는 죽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녀는 후보로 선택된 사람들이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죽고 싶은 사람, 둘째는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 셋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미라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하얀 화살과
붉은 화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하급은 붉은 화살만, 중급은 날개나 붉은 화살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 13명의 후보 중 특급은 3명이며 그들은 승급하거나 강등될 수 있습니다. 미라이는 메트로폴리맨에 대항하기 위해 계산을 시작합니다. 다음날 미라이는 입학식 준비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나세를 집에 둡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학교에 천사 한 명이 당당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후보가 있다는 증거였죠. 그가 방법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천사가 그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감정을 드러낸 미라이가 너무 어설프다고 말했죠. 얼굴에 너무 많아. 미라이가 이 학교의 신 후보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미라이 뒤에 한 소녀를 가리켰고 이어서 미라이가 놀란 사이에 그 소녀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다. 그의 정신은 몽롱해지기 시작했고 사랑을 고백했다. 눈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키라는 이름의 친구는 그가 어떤 등급의 천사를 가졌는지 알아내려 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하얀 화살과 붉은 화살 그리고 날개까지 가진 특급이라고 전부 실토했다. 그 후 그는 사키의 말을 듣고 그녀의 방으로 날아가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오자 천사는 그녀에게 미라이에게서 정보를 캐내라고 말했다. 그가 메트로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천사는 미라이가 사키의 호위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중급이라서 붉은 화살만 가지고 있었다. 다른 후보자들의 화살을 피하려면 날개가 필요했는데 사키는 날개가 없어서 천사는 미라이가 그녀를 보호해주길 바랐다. 붉은 화살에 조종당하고 있었기에 미라이는 무엇이든 동의했다. 그 후 그는 둘을 연결시킨 후 미라이에게 사키를 태우고 한 바퀴 날며 익숙해지게 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소꿉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미라이는 그녀가 예전처럼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돌아온 후 천사 레벨은 메트로맨이 범죄자를 붙잡아 오늘 밤 공개 처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레벨은 설명했다. 신은 후보자들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말을 통해 선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트로맨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피의 길을 선택해 새로운 신이 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에는 분명 음모가 있을 것이다. 붉은 화살에 계속 지배당하던 미라이는 그가 사키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메트로맨과 맞서러 가겠다고 자원했다. 그가 무모한 짓을 하려던 순간 나세가 나타났다. 그녀는 만약 그가 죽으면 그의 특급 자격이 사키에게 넘어가고 레벨은 사키를 승급시키기 위해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이 들통나자 그도 패배를 인정했다. 그 후 사키도 그를 막아섰다. 이어서 나세가 레벨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어차피 붉은 화살이 없었어도 미라이는 오래전부터 사키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레벨은 미라이에게 그녀를 보호하기 쉽도록 사키의 집에서 살라고 제안했다. 그는 물론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메트로맨은 여느 때처럼 의로운 일을 계속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부유한 도련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천사에게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그녀는 한 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미라이는 한 달이 지나 붉은 화살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키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녀가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며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메트로맨은 더 이상 선전포고할 생각이 없으며 남은 11명의 후보자와 동맹이 되자고 했다. 누가 들어도 명백한 함정이었다. 메트로맨은 모두에게 한 경기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미라이는 가고 싶어 했다. 적어도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미라이와 사키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경기장에 도착했다. 미라이는 이곳에 천사가 새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잠시 후 모두가 올려다보자 메트로맨이 나타났다. 이어서 2명의 메트로맨이 더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즉시 메트로맨을 공격했지만 붉은 화살은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집에 있던 나세와 레벨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 메트로맨은 이미 다른 후보자에게 붉은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화살을 맞은 후보자는 앞으로 33일 동안 다른 후보자의 붉은 화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진짜 메트로맨이 아니었다. 블루와 옐로는 즉시 경계했다. 하지만 아래에 있던 메트로맨은
두 사람이 자신에게 붉은 화살을 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을 드러내야만 쓸 수 있고 쓸 때마다 2초의 쿨타임이 있다. 최대 사거리는 31.6m다. 그때 진짜 메트로맨이 대형 화면에 나타나 아래 있는 자는 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금 두 사람의 기술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특급은 붉은 화살과 하얀 화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그의 쿨타임은 0.3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떠났다. 화가 난 메트로맨 블루와 옐로는 조종당하는 자를 잡아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때 또 다른 후보자가 메트로맨과 싸우기 위해 둘에게 합류하고 싶다고 나섰다. 그들은 소녀가 붉은 화살을 맞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메트로맨이 더 빨랐다. 그는 달려들어 소녀에게 붉은 화살을 꽂았고 싸움은 2대2가 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순식간에 죽고 싶지 않다면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말을 마친 후 메트로맨은 사라졌다. 메트로맨의 경고에 블루는 관중 속에 섞여있는 다른 후보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외쳤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모든 후보자가 저 메트로맨이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라이는 수가 많을수록 강해진다는 걸 알았지만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때 그린과 핑크 두 명의 메트로맨이 더 나와 합류를 요청했다. 그들은 날개 없이 화살만 가지고 있었기에 블루가 붉은 화살을 쏘는 것에 동의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후 메트로맨도 나타났다. 그는 네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가짜와 위치를 바꿨다. 그리고 메트로맨에게 조종당하던 소녀가 화면에 나타난 순간 메트로맨은 화살 2발을 쏘아 블루를 죽이고 옐로를 조종했으며 그린과 핑크 역시 그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화살을 튕겨내지 않은 이유는 그가 돈으로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이었다. 메트로맨은 블루의 고리와 날개를 빼앗았고 그의 영혼은 끌려갔다. 그 후 그는 옐로와 아까 그 소녀의 손을 함께 묶었고 소녀가 경악하는 가운데 메트로맨은 가차없이 옐로를 쏴 죽인 다음 소녀에게 화살을 겨눴다. 소녀는 조종당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본능이었기에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소녀의 천사까지 나타나 누군가 자신의 후보자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미라이가 나서려는 순간 나세가 나타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그를 막았다. 그 후 메트로맨은 가차없이 소녀를 쏴 죽였다. 나세는 메트로맨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소녀의 죽음은 자신의 후보자가 아니기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다르다고. 나세는 자신의 후보자가 그를 죽일 것이라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말을 마친 나세는 떠났다. 미라이와 사키도 인파와 함께 떠났다. 남은 후보자는 8명. 집에 돌아온 그들은 모두 넋이 나가 있었다. 미라이는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신앙과 행복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아들에게 인간의 가장 나쁜 점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인간의 바로 그 이기심이 전쟁을 일으킨다. 만약 질투를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머니가 말했던 영원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동맹을 더 찾아보자고 제안하며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이 메트로맨의 잔혹함을 봤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니 이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기만 하면 된다. 마침 그때 한 후보자가 사키의 집을 찾아왔고 미라이가 경계하자 그 사람은 자신이 메트로맨에게 조종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써달라고 미라이에게 요청했다. 그가 그렇게 하려던 순간 나세가 이 아저씨가 진심임을 느꼈기에 그를 막았다.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는 암 때문에 살 날이 3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가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살 희망을 주며 신이 되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는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메트로맨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라이와 사키와 협력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저씨는 이 싸움이 999일 동안 진행되며 자신은 새로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붉은 화살을 써서 억만장자에게 돈을 받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주려 했다. 그는 미래의 가족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메트로맨을 보면 그가 신이 된다면 분명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후보자들을 모아 막을 방법을 생각해냈다. 새로운 신이 될 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14명의 사립탐정에게 붉은 화살 14개를 쏘아 경기장 곳곳에 잠복시켜 숨어든 후보자를 찾게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을 찾아냈으며 둘 다 신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라이와 사키 둘 다 새로운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미라이는 암 치료를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돕겠다고 했다. 아저씨는 자신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을 듣고 아저씨도 동의했다. 한편 메트로맨은 이제 붉은 화살 3개와 하얀 화살 1개, 그리고 날개 3쌍을 소유하게 됐다. 그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와 아저씨는 자신의 천사는 바레이고 자신은 패션 디자이너인 무카이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디자인을 그렸다. 말을 마친 그는 떠났다. 무카이도는 만약 자신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아저씨를 찾지 마. 다음 날 카나데 아카 메트로폴리맨이 다니는 왕립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가 꼬셔서 여자를 구경하러 갔다. 둘은 여자를 구경하며 소원이 있다면 뭘 빌 건지 얘기했다. 친구는 자기보다 잘생긴 놈들이 사라지고 못생긴 여자들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카나데는 자기도 포함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는 그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카나데는 생명의 법칙에 거스르는 일, 즉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은 한참 얘기하느라 후배들이 양궁 연습을 마친 줄도 몰랐다. 카나데는 연습장 밖으로 뛰어내려 범위를 측정했다. 화살의 사거리는 31.6m였다. 하지만 화살 위에 화살을 쏘면 60m, 세 발이면 90m가 될 것이다. 그건 완벽한 거리였다. 하교 후 카나데는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 얼어붙은 시체와 생일을 축하했다. 한편 무카이도는 다음 후보를 찾았지만 그 녀석이 접근하자마자 도망쳐서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4명뿐이었다. 바로 그때 뉴스에서 3명의 소녀를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그는 도전장 같은 쪽지를 남겼다. 무카이도는 이 녀석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용의자의 사진도 뉴스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아마추어 모델이었지만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 따르면 그녀는 한 소녀와 편의점에 들어간 뒤 갑자기 사라졌다. 무카이도는 그녀가 후보이거나 메트로폴리맨이 그녀에게 날개나 화살을 줬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그녀가 즐겁게 여학생을 희롱하고 있을 때 메트로폴리맨이 들어와 빨리 일을 처리하고 계속 납치하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그는 떠났다. 살인마는 칼을 꺼내 일을 처리했다. 미라이 일행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메트로폴리맨에 대한 정보를 종합했다. 그는 날개 3쌍과 화살 4개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다. 조건은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다. 즉, 그 살인마는 앞으로 33일 동안 자유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무카이도는 이것이 다른 후보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일 수 있으며 만약 그들이 살인마를 막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날뛰게 둘 수도 없었다. 그는 여자 살인마는 미끼일 뿐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들이 그녀를 공격하는 동안 메트로폴리맨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때 그들은 전력을 다해 그를 공격할 것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라이였다. 하지만 그는 살인을 원하지 않았고 빨간 화살을 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벨은 누군가 그에게 빨간 화살을 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메트로폴리맨이 자신이 조종당할 것을 예상하고 여자 살인마 외에 빨간 화살을 가진 다른 사람을 준비했다면 미라이는 끝장날 것이다. 그럼에도 미라이는 여전히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느낌을 두려워했다. 이때 미라이는 애니 역사상 가장 멍청한 말을 내뱉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다. 정말 유약함의 극치였다. 무카이도는 그 말을 듣고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해야 할지 그에게 절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유약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메트로폴리맨이 사키를 죽이려 한다면 무슨 화살로 그를 쏠 거냐는 상황을 제시했다. 사키가 죽는 걸 보고도 그가 여전히 빨간 화살을 선택한다면 구제불능이다. 이런 놈을 어떻게 좋아하겠는가. 미라이의 심리가 불안정한 것을 보고 무카이도는 일단 회의를 여기서 끝냈다. 다음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카나데는 여자 살인마에게 세상에 못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이게 하고 있었다. 친구의 소원대로였다. 다음날 여자 살인마의 추가 희생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실종 위치가 시부야라는 점에서 무카이도는 살인마의 위치를 짐작했다. 그는 미라이와 사키를 찾아갔다. 그는 가방 2개를 가져왔는데 안에는 총이 있었다. 이것이 하얀 화살을 대신할 것이었다. 미라이는 총을 들고 다시 망설였다. 무카이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신념은 여자 살인마의 살인을 막지 못할 거다. 그는 여자 살인마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방금 또 다른 여학생을 죽이고 추가 희생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시선을 끌기 위해 탑 위에 희생자의 시신을 던졌다. 그 후 경찰이 조사하러 올라오자 그녀는 그들에게 빨간 화살을 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은 유혹에 저항하려 했었다. 한편 무카이도는 살인마가 다른 후보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나타나면 메트로폴리맨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를 유인해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경기장에서 이미 14명을 쐈기 때문에 더 이상 빨간 화살을 쓸 수 없었다. 발에는 만약 A가 B에게 빨간 화살을 쏜 뒤 B에게 다시 A를 쏘라고 명령하면 두 번째 빨간 화살이 효력을 발휘해 입장이 역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그들이 메트로폴리맨을 공격할 방법이었다. 무카이도와 미라이는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바레와 나세는 무카이도와 미라이와 함께 가고 레벨과 사키는 이곳에 남아 지키기로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미라이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더 현명해져야 하며 자신은 메트로폴리맨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인마를 죽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녀를 놓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둘은 출발했다. 무카이도 아저씨는 그녀와 맞섰고 미라이는 옆에서 기회를 기다렸다. 그가 경악하는 가운데 건물 전체가 폭발했다. 무카이도는 밖으로 튕겨나갔고 미라이가 그를 붙잡았다. 다행히 슈트가 그를 잘 보호해 주었다. 그는 그에게 살인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메트로폴리맨이 바로 둘의 등 뒤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애니는 살인이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설교를 계속한다. 하지만 메트로폴리맨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다. 그에게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미라이는 그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을 잃는 기분을 알겠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슬프게도 메트로폴리맨이야말로 그 기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기 때문이다. 말싸움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라이는 무카이도와 함께 메트로폴리맨을 제압하기로 했다. 비록 2대1의 싸움이었지만 메트로폴리맨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특급 천사를 불렀다. 메이저와 나세도 나타나 지원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기 전 메트로폴리맨은 다른 곳에도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그를 막지 않으면 폭탄이 터져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었다. 그뿐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카이도는 이 싸움에서 둘 중 한 명만 죽자고 제안했다. 메트로폴리맨도 동의하며 무카이도의 화살과 날개를 원했고 그는 메트로폴리맨에게 처형당하기 위해 다가갔다. 한편 미라이는 메트로폴리맨을 쏠 기회가 있었지만 무카이도를 구하기 위해 그의 하얀 화살을 파괴했다. 그 후 그는 메트로폴리맨에게 돌진했고 둘은 고속으로 싸웠다. 메트로폴리맨은 미라이를 계속 하얀 화살로 희롱했고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메트로폴리맨에게 빨간 화살을 꽂으려 했다. 양쪽의 화살이 부딪히자 검은 영역이 생겨났다. 그리고 메트로폴리맨이 흥분한 틈을 타 무카이도 아저씨가 뒤에서 공격했다. 그는 갑옷에 계속 총을 쏴 메트로폴리맨의 속도를 늦췄다.
그 틈을 타 미라이가 그를 찌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망설이다가 그를 놓치고 말았다. 그 후 둘은 사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항상 폭력을 감내해 왔는데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었다. 그는 겁이 많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결코 살인을 원하지 않았지만 메트로폴리맨이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 나세가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미라이는 여전히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무카이도 아저씨는 그가 진정할 수 있도록 오늘은 쉬게 하고 내일 그가 메트로폴리맨의 얼굴을 본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미라이는 변태처럼 사키를 따라다녔다. 한편 무카이도는 레벨에게서 사키가 선택된 이유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바다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 할 때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나데의 절친도 어제 전투를 생중계로 보고 메트로폴리맨이 다친 것을 봤는데 오늘 카나데도 다친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아챘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와 무카이도 아저씨는 두 젊은이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해 잠시 멈췄다. 그날 밤 미라이가 자고 있을 때 사키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며 자기 침대로 와서 같이 자자고 했다. 레벨은 미라이가 아무래도 믿음직스럽지 않아 조금 걱정했지만 사키는 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나세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끌고 갔다. 그리고 미라이도 침대에 올라가 사키와 함께 누웠다. 둘 사이에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흐른 후 사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록 둘은 친구지만 이 싸움에서 그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저 앉아서 그가 지켜주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미라이가 네잎 클로버를 찾았을 때 둘이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했다. 사키도 찾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때는 행복이 그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 때 그가 혼자 가는 것을 보고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다. 네잎 클로버도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충격받고 후회하며 그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키는 속죄하기 위해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 레벨이 나타나 미라이가 아직 둘이 동료가 되었는데도 살아있었어. 미라이는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줬지. 그럴수록 그녀는 죄책감만 더 커졌어. 그래서 미라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죽여달라는 간청 앞에서 사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그녀가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스스로 싸워보라며 자유낙하시켰지. 미라이가 손을 놓자 사키는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어. 그녀는 사실 아직 살고 싶었던 거야. 그와 함께 싸우고 싶었고 무카이도 아저씨와 함께. 그때서야 미라이가 입을 열었어.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 없다고 말했지.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가자고 했어. 미라이의 말은 마치 가위처럼 오랫동안 사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을 잘라냈지. 그리고 이제 그녀도 웃을 수 있게 됐어. 다음날 무카이도 아저씨가 미라이가 말해준 외모 묘사를 통해 찾아낸 정보를 가져왔어. 어제 사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저씨에게 제안했지. 개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그녀는 또 새로운 거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사키는 교회를 골랐어. 무카이도 아저씨는 합리적이라며 그 일을 맡겠다고 했지. 그 외에도 아저씨는 사키를 위한 코스튬을 디자인해줬어. 그녀는 고마워하며 바레를 쳐다보고 날개를 얻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천사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후보에게서 뺏는 것이라고 했어. 두 번째 방법은 메트로가 암살자에게 했던 것처럼 공유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병이나 사고로 죽은 후보에게서 물려받는 거야. 무카이도 아저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는 몸에 총을 숨겨뒀지. 만약 메트로가 자기를 죽이려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바레가 사키에게 날개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거절했어. 아저씨가 살아서 자신과 미라이와 함께 메트로를 물리치길 바랐지. 그녀의 변화와 결단력에 무카이도 아저씨는 꽤 놀랐어. 그때 레벨이 더 좋은 방법을 제안했지. 바로 자신의 천사 등급을 올리는 거야. 발에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자기 등급을 바꿔 그를 특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무카이도는 집으로 돌아가 딸과 놀아줬어. 딸은 아빠가 곧 있을 피아노 연주회를 위해 의상을 준비했다는 말에 무척 신나했지. 무카이도는 자기도 기대된다고 말했어. 딸과 놀아준 뒤 그는 방으로 돌아갔지. 그는 딸을 위해 웨딩드레스까지 준비했어.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할까 봐서 다음 날 사설 탐정사무소의 한 후보가 무카이도가 조종하는 탐정들을 찾아왔어. 그는 칼을 써서 그 배우가 누군지 정보를 캐냈지. 한편 미라의 일행은 새로운 거점인 교회에 도착했어. 천사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지. 무카이도 아저씨도 사키에게 새 의상을 입어보라고 건네줬고 레벨은 승급을 준비해야 했어. 옷을 갈아입고 나온 사키는 마치 노란 고양이 같았어. 무카이도는 그녀가 기습 공격 형태로 싸우기 좋게 의상을 디자인했지. 그때 아저씨의 빨간 화살 하나가 갑자기 돌아왔어. 탐정 중 한 명이 죽었다는 뜻이었지. 불안함을 느낀 무카이도는 미라이에게 장비를 챙겨 따라오라고 했어. 그리고 역시나 그가 가장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그 후보가 아저씨의 집 정보를 알아낸 거야. 무카이도는 미라이에게 그를 맡기고 자신은 아내와 딸을 찾으러 집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 웨딩드레스는 찢겨 있었지.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어. 한편 미라이는 그 후보와 대치 중이었지. 이놈은 화살이 아닌 검을 사용했어. 하지만 그는 미라이와 싸우지 않고 떠났지. 그는 버려진 놀이공원으로 가서 무카이도 아저씨의 아내와 딸을 인질로 잡았어. 이야기는 이 남자의 과거로 잠시 넘어가지. 소코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이었어. 커서는 가난에다 더 못생겨지기까지 했지. 그는 왕따의 중심이었어. 학창시절 내내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 어느 날 하굣길에 그는 어머니가 날개 없이 나는 연습을 하는 걸 봤어.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도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 하지만 그때 하급천사가 나타났어. 그에게 힘을 주겠다며 세상을 바꾸고 싶냐고 물었지. 물론 그는 거절하지 않았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빨간 화살을 쏘는 거였어. 하지만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너무 못생긴 자신이 역겹게 느껴졌지. 그를 돕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메트로에 대해 알려줬어. 그는 소코가 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지. 그 후 소코는 성형수술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빨간 화살을 쓰지 않고도 여자들이 자신을 쳐다보게 만들었지. 그럼에도 그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을 몰랐어. 한 번은 소코가 메트로와 무카이도, 미라이의 싸움을 생중계로 봤어. 그는 메트로가 궁지에 몰리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메트로를 돕기로 했지. 천사가 그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야. 소코는 상관하지 않고 메트로가 새로운 신이 된 후 만들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 소코는 메트로를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개인 병원 의사들이었지. 그는 얼마 전 한 도련님이 찾아와 의사들에게 자기 여동생의 시신을 항상 아름답고 생기 있게 유지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는 정보를 얻었어. 소코는 전투 후 남겨진 파편들을 통해 메트로의 DNA 정보를 계속 찾았고 곧 카나데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냈지. 소코는 한 여학생을 조종해 그에게 알린 뒤 학교 연습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정보를 들은 카나데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그 여학생을 죽여버렸지. 그 후 그는 다른 사람을 조종해 자신으로 변장시킨 뒤 소코를 만나러 갔어. 그는 나타나지 않고 카나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그의 부하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 잠시 생각한 후 카나데는 무카이도를 함정에 빠뜨리는 조건으로 동의했어. 그리고 지금 그는 그걸 해냈어. 그는 13개의 빨간 화살을 사용하고 전투를 위해 하나를 남겨뒀지. 한편 무카이도 아저씨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바레가 그를 진정시켰지. 바로 그때 카나데가 그에게 전화해 아내와 딸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는 즉시 미라이와 함께 떠났고 사키는 레벨이 아직 승급하지 못해 남았지. 또다시 뒤에 남겨지자 사키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어. 그걸 본 레벨은 방으로 돌아가 최대한 빨리 승급하는 데 집중했지.
한편 버려진 놀이공원에 도착한 무카이도 아저씨와 미라이는 소코를 봤어. 그는 아저씨의 아내와 딸을 단방향 온실에 가둬놨지.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아내와 딸을 구하러 뛰어들었어. 이걸로 소코의 계획은 끝났지. 그가 무카이도의 아내에게 빨간 화살을 쏘려 하자 미라이가 하얀 화살을 꺼내 그를 위협했어. 그가 달려들자 소코는 날아갈 수밖에 없었지. 미라이는 빨간 화살로 바꾸고 무카이도 아저씨가 온실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도록 지켜줬어. 총알은 효과가 없어서 아저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 한편 카나데는 소코에게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게 했어. 오후가 되자 메트로와 소코가 나타나 미라이를 협공했어. 다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미라이는 온실 안으로 후퇴해서 무카이도 아저씨 가족과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갔지. 밖에서 소코는 왜 무카이도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카나데는 그에게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해줬어. 그는 가족을 사랑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소코는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 사랑이란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었으니까.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메트로는 소코에게 거기서 감시하라고 하고 자신은 다른 걸 준비하러 돌아갔어. 온실 안에서 무카이도와 미라이는 계속 움직이면서 계획을 짰어. 밖에서 카나데가 엿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라이는 일부러 자기 계획을 큰 소리로 말한 뒤 둘이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지. 하지만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날아나오는 걸 보지 못했어. 카나데는 미라이가 자기를 속이려고 움직임을 멈춘 거라고 추측했지. 소코는 밤까지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 그는 다음 이틀 동안 계속 감시했고 나세와 바레가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이 아직 온실 안에 있다고 믿었지. 카나데도 지쳐서 소코에게 계속 감시하라고 하고 자기는 쉬었어. 한편 레벨은 승급 과정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지. 현재의 신이 그의 노력을 받아들여 레벨을 특급으로 승급시켜줬어. 즉시 사키는 놀이공원에 나타났지. 바레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 무카이도와 미라이가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소코의 천사가 와서 레벨의 승급을 축하하며 사키를 가리키며 그녀가 지금 그들을 도울 열쇠라고 말했지. 그리고 소코가 감시하는 동안 사키가 그에게 빨간 화살을 쐈어. 그는 즉시 그녀에게 반해버렸지. 메트로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했지만 이성은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 그녀는 그를 감시 위치에서 유인해냈어. 우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메트로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재빨리 사라졌지. 그는 사키에게 날아갔고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소코에게 무카이도와 미라이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어. 그 매력을 이기지 못한 소코는 즉시 달려가 밖에서 미친 듯이 유리를 부쉈지. 레벨도 안으로 연락해서 두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한편 카나데는 소코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며 자기 부하가 되라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번에 소코는 거절했어. 그는 사키뿐만 아니라 무카이도에게도 감동받았지. 아저씨는 그에게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는 사키 덕분에 그걸 이해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의 말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지. 소코가 막 유리에 금이 가게 했을 때 메트로가 다른 3명의 후보와 함께 도착했어. 소코는 사키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섰고 무카이도와 미라이도 소코가 낸 금 덕분에 탈출했지. 이번 싸움은 4대4 상황. 하지만 레벨이 협상에 나섰다. 메트로가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카이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놀랍게도 메트로는 동의했다. 그 후 사키는 무카이도 씨의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공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데리러 왔고 가기 전에 레벨의 말을 미라이에게 전했다. 모두 모이자 사키는 소코에게 메트로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녀와 무카이도 씨, 미라이는 서로에게 빨간 화살을 쏘아 조종당하는 것을 피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코는 놈을 뵐 수 없었는데 그 녀석도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놈은 높이 날아올라 미사일로 소코를 쏴 벽에 처박았다.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미라이와 사키가 뒤에서 나타나 놈의 날개를 묶고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소코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단칼에 놈의 목이 날아갔다. 전투는 4대3이 되었다. 너무 화가 난 메트로는 미친 의사를 내보냈다. 이 여자는 독을 쓰는 걸 아주 좋아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미라이 일행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쥐 한 마리를 꺼내 한 방울 떨어뜨렸다. 단 몇 초 만에 쥐는 터져버렸고 그녀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만 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쓰러질 거라고 믿었다. 활성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이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심장에 있는 버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실험용 쥐가 되어 이 바이러스를 모두 맞는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메트로는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이를 가리키며 네가 인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미라이는 날아내려가 그 의사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무카이도와 소코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했다. 소코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 생사가 걸린 순간 모두가 그 미친 여자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면서 미라이를 구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다. 미라이는 그녀와 마주 섰다. 주삿바늘이 그의 살을 찌르려는 순간 미라이는 갑자기 날개를 펼쳤다. 그걸 본 미친 여자는 즉시 바이러스를 풀었지만 그는 흰 화살로 그것을 찔러 바이러스를 죽였다. 발에는 대부분의 세포가 인간의 몸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화살이 시험관을 꿰뚫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무카이도는 미라이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녀에게 바이러스가 더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메트로가 이미 그녀에게 빨간 화살을 썼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미라이는 다시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었고 무카이도 씨는 힘이 다해 땅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그는 메트로를 향해 총을 겨누며 미라이처럼 나약한 녀석이 계속 고민하게 둘 수 없다고 했다. 메트로는 그를 향해 흰 화살을 쐈고 의사도 명령에 따라 미라이에게 주사기를 던졌다. 이 상황에서 애니는 이 멍청한 미라이를 대신할 다른 주인공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키는 안 된다고 외치며 미라이를 막으러 달려들었다. 그는 겨우 메트로의 흰 화살을 밀쳐냈지만 주사기는 계속 날아오고 있었다. 소코가 나타나 주사기 2개를 베어냈지만 마지막 하나는 베지 못했다. 미친 의사를 죽였다. 몸이 녹아내리면서도 그는 사키에게 다치지 않았는지 물었다. 기뻤다고 말했다. 잠시 후 소코와 미친 의사의 천사가 나타나 2 사람의 영혼을 데려갔다. 사키는 소코에게서 팔찌를 받았다. 메트로는 이 장난에 질려버렸다. 그는 미라이의 나약함이 소코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네가 멍청하게 굴지 않고 더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면 소코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애니, 주인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미라이는 소코가 죽어서 슬프지만 누가 죽든 슬펐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살인은 잘못된 일이라고. 너무 감상적인 말에 메트로는 무카이도에게 흰 화살을 쐈다. 미라이는 달려가 그를 데리고 피했다. 그는 이제 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미라이는 무카이도를 사키에게 맡겼다. 메트로는 마지막 한 명을 불러 싸우게 했지만 그 꼬마는 벌벌 떨며 도망쳐버렸다. 이제 카나데와 미라이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2 사람은 서로 말싸움을 벌였다. 한쪽은 이상을 위해 다른 한쪽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싸웠다. 이때 메트로는 규칙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미라이에게 규칙을 정하게 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둘 다 달리기를 멈추고 번갈아가며 상대에게 화살을 쏘자고 제안했다. 메트로는 네가 쏘고 상대는 피한다고 덧붙였다. 번갈아가며 빗나갈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둘은 날개를 접고 내려와 마주 섰다. 메트로는 동전을 던져 순서를 정하려 했지만 갑자기 공격했다. 다행히 미라이는 빨간 화살로 막아냈다.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미라이가 화살을 쏘자 메트로가 쳐냈다. 양쪽은 다시 한 걸음 다가섰고 메트로가 자신이 이길 것이고 미라이는 질 것이라는 오만한 선언 속에서 우리는 카나데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옛날에 그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다.
카나데는 동생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여겨 극도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여동생이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은 카나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여동생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 더럽혀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카나데는 여동생에 대한 과도한 보호 본능을 드러냈다. 여동생은 처음으로 오빠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도망쳤지만 카나데가 붙잡았다.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동생이 넘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 카나데는 여동생의 죽음에 매우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의 머릿속에는 여동생을 이 상태로 두면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카나데는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비밀리에 여동생의 시신을 보존하여 아름다움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동생이 다시 살아나길 원했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동생 곁으로 가기 위해 자살을 생각했다. 그때 그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을 살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신이 되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회상이 끝나자 메트로는 미라이를 향해 화살을 쐈다. 그는 또다시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이때 둘 사이의 전투는 누군가에 의해 모든 시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둘의 거리는 이제 20m. 전투는 이제 순발력 싸움이 될 것이다. 메트로는 자신이 새로운 신이 될 자격이 있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그는 선택받은 자이며 이 힘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다음 미라이 차례. 가까운 거리였기에 발사 위력이 매우 강해 메트로가 화살을 쳐내기 전에 약간 뒤로 밀려났다. 둘의 거리는 다시 좁혀졌고 이번에는 누가 더 빠른지 순발력만 남았다. 미라이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 상당히 당황했다. 이때 사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메트로가 여기서 싸움을 멈춘다면 신이 되는 것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라이가 가장 먼저 반대했다. 그는 메트로가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트로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옳고 만인 위에 서는 최고 존재라고 생각했다. 신이 되면 그는 자신의 사상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세상을 바꾸고 격차를 없애고 기아와 불평등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신 후보 전쟁이 아니라 메트로의 모든 발언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정치적인 것이 되었다. 메트로는 세금에 의존해 사는 쓰레기들을 제거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면 빈부격차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그가 말한 평등은 계급 차별이 되었다. 메트로는 인류가 통속의 깨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가면 다른 놈이 끌어내린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적, 감정적 만족을, 부유한 가정은 육체적, 감정적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죠. 그는 미인들이 그 돼지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세상을 혐오했다. 그리고 카나데는 한 친구가 소원이 있다면 취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것이 메트로가 말하는 평등이었다. 부자이면서 취한 사람들도 그는 죽일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들만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름답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헛소리를 듣는 동안 미라이는 그에게 5m까지 다가갔다. 이 거리에서는 막을 수 없고 오직 피할 수만 있었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때 미라이는 눈앞의 메트로가 진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알기로 메트로는 유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것은 공정한 싸움이었다. 미라이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한 메트로는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확인한 후 미라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FBI도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라이는 공격 자세를 취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자 미라이는 화살을 쏘는 대신 메트로에게 달려들었다. 이 기습 공격은 효과가 있어 메트로의 흰 화살은 빗나갔다. 하지만 미라이도 메트로에게 빨간 화살을 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미 누군가 쏜
화살이 밝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흰 화살로 막아냈지만 미라이는 날개를 펼쳐 밀어냈다. 메트로가 뒤로 튕겨나갔다. 그는 메트로가 화살을 쓰지 못하게 팔을 붙잡고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혼란에 빠뜨렸다. 바레타에 의하면 날개는 실체가 없어 떼어낼 수도 없었다. 붉은 화살에 찔리면 미라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카이도에게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를 찔렀지만 아저씨가 디자인한 옷 덕분에 조금 아프긴 해도 무사했다. 절망한 그는 천사를 불러 손을 바꿔 화살을 쓰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사키가 와서 그의 남은 팔을 붙잡았다. 세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윽고 메트로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남은 일은 무카이도 아저씨의 몫이었다. 아저씨는 천천히 총을 들고 메트로에게 다가갔다. 그때 카네트는 죽음을 앞둔 희생자의 기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라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미라이의 불살생 원칙을 들먹이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미라이의 마음이 흔들린다 해도 아저씨의 화살이 여전히 그에게 꽂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저씨는 바레타에게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총알이 발사될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가족이 정말 그리웠고 그의 소원은 아마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파괴적인 총알들이 카네트의 연약한 몸에 곧바로 날아갔다. 그의 심장, 간, 폐는 산산조각이 났다. 총격이 끝난 후 카네트의 몸은 산산조각 났다. 무카이도 아저씨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일이 끝나자 미라이와 사키는 아저씨를 데리고 떠났다. 카네트의 팔찌와 목걸이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쏜 사람에게로 날아갔다. 그의 천사도 카네트의 영혼을 데리고 떠났다. 그녀는 소코의 천사가 왜 자신이 카네트를 돕는 것을 막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 소코가 사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마치고 둘은 떠났다. 미라이는 무카이도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저 아저씨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이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물려주자마자 심장 박동기가 멈췄다. 바레타가 나타나 아저씨의 영혼을 데려갔다. 그녀는 아저씨를 후보자로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가족을 축복했다. 그 후 바레타는 두 사람이 아저씨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키에게 날개와 화살을 넘겨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과 심장 박동기의 긴 경고음뿐이었다. 유원지 밖에서는 FBI가 도착해 조사를 위해 카네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한편 미라이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살인을 도운 셈이었다. 하지만 사키는 무카이도 아저씨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이며 평화롭게 신을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둘은 카네트의 반지를 가져간 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바로 전에 도망쳤던 소년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소코의 천사와 함께 카네트를 처리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소코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소년의 천사에게 인사를 건네고 날아갔다. 소년이 어떻게 카네트에게 화살을 쏠 수 있었는지 알려면 그가 친구와 함께 여자를 구경하러 갔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카네트가 후배들의 양궁을 보고 있을 때 소년은 멀리서 숨어 그의 심장을 향해 곧장 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소년에게 조종당해 기지로 끌려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을 넘기고 미라이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력을 다해 싸우기로 동의했다. 현재로 돌아와 미라이는 후보자 수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사키는 이제 세 쌍의 날개와 화살을 가졌고 아직 4그룹이 더 남아 있었다. 메트로의 날개와 흰 화살은 현재 그 4명 중 1명의 소유였다. 그는 그들이 메트로처럼 잔인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키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미라이는 무카이도 아저씨의 갑옷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미라이는 밖으로 나가 사키에게 레벨과 나세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그녀는 둘 다 일찍 나가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후 둘은 함께 앉아 식사했다. 한편 나세와 레벨은 천사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현재 후보자는 6명뿐이었고 한 천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싸움이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후보자는 하루 종일 꾸미고 SNS에 빠져 살았다. 그녀는 누군가 새로운 신이 되더라도 자신의 붉은 화살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바랐다. 마감까지 800일 정도 남았고 끝나간다. 후보자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천사 페네마에게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그 소녀는 다른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레벨은 서둘러 돌아와 미라이와 사키에게 알렸다. 둘이 생방송을 보니 그 소년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유토라고 소개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미라이는 그 아이가 메트로 옆에 있던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렇다면 그가 카네트의 날개와 화살을 모두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토는 매우 위험한 후보자가 될 것이다. 그는 카네트 살해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신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후보 게임에 대해 말하며 일본 전역에 13명의 후보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천사는 하급인 페네마였다. 유토는 자신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소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주 평범했다. 친구도 충분히 있었고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으며 가족은 화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수면제를 보고 치우려 할 때 페네마가 나타났다. 그는 소년이 자살하려 한다고 착각하고 그를 후보자로 선택해버렸다. 처음 유토는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은 소소한 목적으로만 날개와 화살을 사용했다. 그러다 메트로가 나타나 후보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소녀는 메트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흰 화살과 붉은 화살의 효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소코의 천사가 카네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기자가 메트로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얼굴을 드러낸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남은 5명의 후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모두 수배된 범죄자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리고 유토는 메트로와의 싸움을 본 후 미라이가 새로운 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미라이를 우선시하며 미라이의 정체를 가장 먼저 찾아내겠다고 했다. 좀 미친 짓 같았지만 유토 외에 꾸미기 좋아하는 후보자도 미라이 편에 서기로 했다. 미라이가 그녀의 붉은 화살을 회수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미라이는 이 소년이 겉으로는 모든 걸 다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흰 화살을 가졌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메트로와 싸운 미라이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있을 때 FBI팀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접근했다. 하지만 날개를 가진 유토는 매우 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탈출했다. 그는 지루하다며 그들에게 어서 후보자들을 찾으러 가라고 말하고 떠났다. 이제 모두가 후보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부는 사람들을 보내 의심스러운 대상들을 찾고 있었다. 예를 들어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름다운 사람의 구애를 받으면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후보자들을 핵무기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 한편 사키와 미라이는 둘 다 며칠간 평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이제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사키는 여전히 붉은 화살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미라이와 함께 이 혼란에서 벗어나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쳐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거절했다. 그는 무카이도 아저씨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자신의 삶을 살 것이었다. 그의 믿음일 뿐 2학기가 시작되었다. 미라이와 사키는 학교로 돌아왔고 그가 혼자 있을 때 한 FBI 수사관이 그에게 접근했다. 몇 마디 나누자마자 그가 후보자라는 것을 알아챘고 미라이는 즉시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나쁜 의도로 온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후보자 체포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도 사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키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동료에게 붉은 화살을 쐈다. 수사관은 즉시 아직 날 사랑해라고 물으며 확인했다. 하지만 동료는 사키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그는 둘의 후보자 신원을 확인했다. 왜냐하면 이 동료는 그의 약혼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호시라고 소개했다. 그는 둘을 돕기 위해 왔다고 했다. 현재 일본 정부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후보자들을 노리고 있었다. 동료가 인질로 잡힌 셈이라
그들은 호시를 믿기로 했다. 그 후 둘은 그와 함께 떠났다. 그는 동료인 유미가 미라이와 사키의 정체를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직 내에서는 그와 그녀 외에는 아무도 둘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그가 둘을 찾아온 이유는 미라이와 사키가 다른 후보자들을 찾아주길 바라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라이는 정부가 흰 화살을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암살자 살아있는 무기와 다름없었고 암살이 매우 쉬워질 것이다. 그는 전 세계의 정치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호시는 미라이를 통제해야 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호시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만약 그가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를 세뇌시켜 생물학적 무기로 만들 것이었다. 미라이는 자신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말에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호시는 둘을 데리고 갔다. 안전한 아파트. 여기선 감시당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호시는 상사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는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소집 명령을 받는다. 가기 전에 호시는 두 사람에게 연락에 필요한 전용 휴대전화를 건네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고. 두 사람이 떠난 후 네 사람은 그들을 믿을 수 있을지 의논한다. 미라이는 아직 믿지 못하지만 사키와 두 천사가 믿기로 하자 그도 동의했다. 밤늦게 호시와 유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미라이와 사키는 두 사람에게 신후보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호시는 미라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매우 기뻐했다. 하얀 화살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에 그는 미라이를 무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또한 정부에 붙잡힌 신후보가 한 명 있다고 알린다. 정부에 붙잡혔다고. 그 후 유미는 사키에게 날개를 나눠달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다른 신후보들을 찾고 천사도 볼 수 있게 된다. 어차피 33일이 지나면 사라지니 문제될 것도 없어. 사키는 유미에게 날개를 나눠주었다. 날개를 받은 그녀는 날 수 있게 되었고 나세와 루베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FBI가 수집한 12명의 정보를 본다. 수집한 정보를 메트로폴리맨에게 날개와 화살을 받은 살인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붙잡힌 사람은 미용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2명 더 있다. 호시는 내일 전도사인 이 남자를 조사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라이가 그의 차를 막아섰지만 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천사도 보이지 않아 제외되었다. 다음 용의자는 두 번째 용의자는 지극히 평범한 미즈키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말이 별로 없었다. 미즈키가 여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미라이가 악당처럼 다가왔다. 그는 미라이가 자신에게 손을 뻗자 카네트처럼 그를 죽이지 말라고 계속 애원했다.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미라이는 그에게 빨간 화살을 쐈다. 사키는 그에게 날개가 있는지 물었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둘은 미즈키가 중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남은 후보는 특급일 것이다. 그들은 호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마지막 후보를 찾아낸다. 바로 히키코모리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중급일 뿐이었다. 그때 미즈키가 자신이 후보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너무 당황해서 헛소리를 한 것이었다. 이 아이는 낙하인데 빨간 화살만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그의 사상은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빨간 화살을 쏘아 할아버지처럼 평온한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침대에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심장 보조 장치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가 편안히 가시도록 도왔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는 빨간 화살로 아버지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했다.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그 말을 믿고 멈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멈추기 전에 나중에 동생이 고통받지 않도록 죽이겠다고 했다. 미라이가 나서서 막았다. 그는 가족을 모두 죽이면 죽음이 괴로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카는 그것이 은혜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미즈키가 끼어들어 미라이를 거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슬퍼해줄 사람이 있고 가족을 다 죽였더라도 자신의 친구 카네트처럼 울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유학 갈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쌀쌀맞았지만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미즈키를 포함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같이 여자를 구경하다가 그의 엉뚱한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카네트가 죽었을 때 모두가 매우 기뻐했다. 친구를 위해 울어준 건 미즈키뿐이었다. 카네트 덕분에 그는 여학생에게 말을 걸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사귀고 있다. 그리고 나카에게 아무도 없더라도 그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국 나카는 설득되어 더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루벨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같이 가자고 하자 새로운 신을 뽑자는 말에 그는 거절했다. 미라이는 시간이 촉박하고 아직 숨어있는 후보가 한 명 더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새로운 신을 뽑아야 한다. 계속 시간을 끌면 정부가 후보들을 찾아내 세뇌하고 인간 병기로 만들 것이다. 미즈키도 힘껏 설득했고 결국 나카는 따라가기로 했지만 죽이려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다. 미라이는 선거 때까지만 그를 살려두면 자신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미라이는 모두를 유미와 호시에게 데려갔다. 꼬마 나카는 처음으로 미인을 보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들은 후보들의 정보를 다시 모았다. 유이타 소녀는 이전 연설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리라는 소녀는 특별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나카도 여기에 있다. 주토의 뜻대로 선거를 열어야 했다. 다음날 미라이와 사키는 주토를 유인하기 위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나 얼마 안가 소년이 나타났다. 미라이를 동경했기에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따랐다. 세 사람은 밖으로 나라가 우주에서 이야기했다. 미라이는 신뢰를 주기 위해 얼굴을 드러냈다. 그 후 미라이는 남은 후보를 찾는 데 협력하고 함께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주토도 따르기로 동의했다. 미라이는 연락하기 편하도록 소년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 주토 일은 해결됐다. 이제 유리 차례다. 다섯 천사가 그녀를 찾아가 선거 계획을 말했다. 동의하면 그녀가 나가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밖에서는 미라이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유리가 쓰러졌다. 호시는 그것을 보고 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다. 그들이 유리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그들에게 빨간 화살을 쐈다. 그녀는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유리는 감금구역에서 끌려나왔다. 호시도 연기에 맞춰 그녀를 포위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은 유리를 한 방으로 데려가 카메라와 조명을 모두 부쉈다. 잠시 후 유리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숲으로 도망쳤다. 호시는 전 병력을 동원해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이 잡은 것은 변장한 경호원일 뿐이었다. 진짜 유리는 경호원으로 변장해서 미라이 일행과 합류했다. 약속대로 주토는 협력의 대가로 유리에게 날개를 주었다. 그 후 모두 떠났다. 잠시 날아가다가 주토가 먼저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가 하얀 화살을 가지고 있어 다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얀 화살을. 다음날 일본은 소란스러워졌다. 국민들은 미라이를 뽑을지 다른 후보를 신으로 뽑을지를 두고 파벌로 나뉘었다. 미라이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그를 신으로 뽑는데 동의했고 남은 후보의 표만 받으면 됐다. 하지만 이전에 루벨이 말했듯 신으로 선택되려면 먼저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미라이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라이가 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나카의 천사가 설명했다. 신이 되면 이 선발 게임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 신은 후보들이 화살과 날개를 계속 가지도록 허락할 수 있고 원한다면 인류 전체를 조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을 뽑기 위해 이 게임을 만든 것이다. 신이 선택되면 그 사람은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을 듣자 후보들은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나카가 자신을 추천했다. 그의 천사도 바라는 바인 듯 했다. 소녀는 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리와 나카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빨간 화살을 주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이것이 너무 불균형하다고 반대했다. 인간은 화살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자
주토가 바로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따르기로 했다. 그 후 선거가 시작되었다. 유리와 사키는 나카를 신으로 선택했다. 따라서 주토가 미라이를 선택하더라도 신은 나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카의 천사가 경고했다. 남은 후보의 수호 천사는 파괴의 천사라서 그 후보는 예측 불가능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 불가능한 후보를. 파괴인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대학 교수로 신의 존재를 쫓는 사람이었다. 한편 미라이 그룹은 마지막 사람을 데려올 방법을 논의한 후 호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 5명 모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파괴의 천사무늬를 만났지만 그녀의 후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수는 연구실에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정부도 미라이 일행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잡지 못하면 어느 나라도 후보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모두 죽일 생각이었다. 후보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무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후보는 합당한 대답을 들으면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했다. 그 질문은 바로 신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정부가 전투 헬리콥터를 보냈다. 하지만 군인들은 총리로부터 사격 중지 명령을 받았다. 가쿠 교수가 총리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그는 미라이 일행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총리가 가쿠가 답을 듣기 전에 그들을 죽인다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미라이 일행은 계획했던 대로 모두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그 후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드론들이 나타났다. 먼저 나카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된다면 그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이들과 노인들이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유리였는데 그녀는 모두가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모두가 행복할 거라면서요. 기계와 인공지능이 그들을 대신해 일하고 대부분은 그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토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세 질문 모두 교수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그들이 사회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획기적인 답변을 원했어요. 사키는 아직 답이 없었고 마지막은 미라이였습니다. 그는 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마치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러자 미라이 일행 앞에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네다였죠. 그는 이어서 자신의 가설을 말했습니다. 요네다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상상하던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 후 요네다는 미라이에게 왜 신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이 되어 천국에서 정해진 인류의 삶을 바꾼다면 그건 독재나 다름없다고요. 그 후 교수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인류인가? 신인가? 유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꺼냈고 요네다는 지구의 형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의 이야기였죠? 지구가 형성된 후 인류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시인들은 사냥과 채집을 하며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천국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기도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인류는 수술과 유전학을 연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었죠. 심지어 우주 밖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네다는 신이 천국에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요네다는 신이 없다고 믿었지만 그가 후보로 선택되고 천사를 보게 되자 자신의 가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요네다는 찾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간의 숭배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숭배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에너지가 점차 감소했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그것은 천사들을 속여 이신 후보 선발전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네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의학 지식이 인간을 도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도 없이도 재앙을 극복하도록요. 그들에게는 신도, 파괴의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무니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녀는 천국을 파괴할 겁니다. 이때 사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타나서 날아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라고요. 인간은 기댈 무언가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존재할 필요 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반면 나카는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기 위해 교수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미라이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신을 믿고 그것을 희망과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만약 그들이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들이 더는 고해성사나 용서를 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그들은 희망과 방향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거라고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 후 미라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네다는 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미라이가 신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주토가 저격수 몇 명을 발견했고 미라이에게 알리기도 전에 그들은 총을 쏴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 후 다른 암살자들이 미라이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두에게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미라이는 주토의 시신을 챙기려 했지만 요네다가 더 빨랐고 그 소년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는 하얀 화살을 사용해 주토를 보내고 날개와 화살을 빼앗았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요네다가 미라이에게 전화를 걸어 주토가 죽었다고 알리고 세상이 이 일에 대한 답을 줄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교수는 나카에게 언젠가 자신이 하얀 화살로 그를 죽여야 할 때가 올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카에게 하얀 화살을 주면 나카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요. 말을 마친 그는 그 소년에게 붉은 화살을 쐈고 미라이 일행은 미라이가 신이 되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유리는 미라이가 붉은 화살을 갖게 해준다면 찬성했지만 사키만이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라이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그들은 누가 암살자를 보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시나 유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붉은 화살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남은 용의자는 호시뿐이었습니다. 사키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부탁했고 그 직후 유미는 호시에게 붉은 화살을 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라이 일행은 호시의 도움으로 은신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신원이 밝혀졌고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체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신후보들도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라이는 교수가 다시 연락하면 요네다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 구원을 찾는 자들은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유리는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과학자이며 그의 일은 단지 자신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호시가 나서서 미라이가 요네다와 대화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교수는 학창시절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수는 말이 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네다를 처음 만난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민첩하고 모든 디테일에서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교수는 호시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도와준 아주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요네다와 달리기 경주를 했을 때 그는 요네다가 달리면서 무언가를 읽고 일부러 자신에게 져주는 것을 봤습니다. 호시가 묻자 요네다는 무리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긴장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네다는 긴장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숫자로 채웠습니다. 흥미를 느낀 호시가 요네다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일주일 후면 방학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네다를 즐겁게 하는 유일한 시간은 혼자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훗날 교수는 가장 젊은 나이에 문학과 물리학에서 2개의 노벨상을 수상했고 국민들에게 국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네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점을 이용해 요네다와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요네다 쪽에서는 그가 신후보가 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지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인간이 죽은 후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현재 후보들이 신이 되는 것을 막을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얀 화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낙하에게 화살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행동을 단지 낙하의 천사인 오가로에게 누가 특별한 천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실토하게 하려는 거였죠. 결국 오가로는 요네다가 낙하에게 하얀 화살 하나를 준다는 조건으로 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후 오가로는 그것이 미라이이며 그의 천사 나세가 자신의 파트너를 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세는 무심코 인정하며 건물에서 떨어지는 미라이를 손으로 받쳐준 적이 있습니다. 나세는 인간과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나세는 그것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천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요네다는 문제를 파악했고 다음 단계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총리에게 전화해 미라이 일행을 국립경기장에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목을 끄는 장소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33일이 지나고 유미와 호시에 대한 붉은 화살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여전히 호시에게 화살을 쏠 것이고 유미에게도 화살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전할 테니까요. 그리고 호시는 경찰 측 대표로 요네다와 대화할 것입니다. 한편 교수는 한 달이 지나도 총리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직접 백악관으로 가서 그에게 화살을 쏘고 명령을 내리기 편하도록 고위 관리들에게 붉은 화살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총리는 TV에 나와 미라이 일행에게 토론 장소가 국립경기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은 10월 10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요네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 대부분이 자신에게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암살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계속 그런 짓을 한다면 최후의 생존자가 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 토론에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생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나세는 교수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일어나 요네다를 만나러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화살을 계속 갖기 위해 누군가가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선발전이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요네다 외에도 어떤 후보도 행복해지지 않아. 유리는 요네다를 죽이는 게 최선이라고 했지. 사키는 그러면 카네트와 다를 게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 후 토론 당일을 기다리는 동안 요네다와 나카는 어떤 실험을 실행했어. 그 실험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현재 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어쨌든 다가올 토론에서 미라이가 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사키는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 한편 미즈키는 여자친구에게 신 후보 선출에 대해 이야기했어. 여자친구는 세상이 바뀌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했어. 미즈키는 누가 신이 되든 요네다가 그들을 지원할 거라고 안심시켰지. 그때 별똥별이 떨어지자 둘은 함께 소원을 빌었어. 한편 미라이와 사키는 처음으로 날개를 얻었던 신사로 날아갔어. 6개월 동안 그들 자신과 세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 마침내 사키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어. 미라이를 사랑한다고 말이야. 그 고백에 그는 고맙다고만 했지. 그는 기뻐했어. 둘 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말이야. 얼마 후 토론 당일이 되었어. 기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요네다와 나카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주변에는 생중계를 위해 드론들이 날아다녔지. 잠시 후 미라이 일행도 도착했지. 호시와 유미도 함께였어. 요네다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호시를 기억하고 있었지. 호시는 먼저 말을 꺼냈어. 고등학교 시절 요네다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피했지만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잘 대해줬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왜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요네다는 호시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어. 자신은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저 그들과 엮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교류만 했을 뿐이라고 호시는 물었어. 그럼 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엮이려고 하냐고 말이야. 요네다는 자신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고 여러 번 바랐다고 했지. 그 후로 온갖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 결과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졌다고 해. 하지만 인간은 신비한 생물이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것을 얻는다고 했어. 요네다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 누구도 두려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말라고 했지. 인간의 미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이야. 인간은 그 주어진 값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해. 죽기 전에 그걸 실현시킨다면 행복할 거라고. 오늘 그가 여기 선 이유는 어떤 신 후보도 가짜 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눈앞에 세 사람을 모두 죽일 거라고 했지. 생물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모든 신 후보가 죽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5명의 후보 중 3명은 지금 당장 죽어야 하고 남은 2명은 흰 화살로 서로를 죽이라고 했어. 그의 결정은 미라이의 계산 안에 있었던 것 같아. 30분 전에 그는 모두에게 말했어. 누가 그들을 가짜 신이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이야. 그들은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 후보들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야. 요네다를 설득해서 새 신을 뽑지 못하면 그를 죽일 거라고. 그 후 모두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리고 요네다의 천사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새 신을 뽑지 못하면 999일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 말이야. 토론 시간이 끝났어. 요네다는 미라이에게 다가가 정말 새 신이 되고 싶냐고 물었지.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는 미라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호시도 듣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 후 다른 사람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3사람만 남았어. 요네다는 미라이에게 아직도 신이 되고 싶냐고 물었지. 그는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가 신이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가 신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 없게 될 거야. 미라이의 목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지. 요네다는 반박했어. 결국 행복이란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얻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야. 미라이는 그 말에 동의했지. 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어. 하지만 미라이의 열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그가 신이 되기엔 너무 어리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야. 그 후 요네다는 다음 문제를 제기했지. 미라이는 더 이상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었어. 하지만 새 신이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해. 미라이가 신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미라이는 흰 화살을 꺼내 요네다를 향해 겨눴지. 한편 사키 일행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나카에게 붙잡혀 있었지. 미라이는 망설임 없이 흰 화살을 쐈어. 요네다를 향해 말이야. 그는 피하면서도 조금 놀랐지. 미라이는 교수에게 질문했어. 그는 인간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멸망에 직면할 거라고 했잖아. 원인은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전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왜 과학의 방향을 틀어 멸망을 피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요네다는 인류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짧게 대답했지. 미래라는 건 없어. 정해진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할 뿐이야. 그리고 미라이는 오직 10만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보았기에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만약 요네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가 세상을, 인류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혼자서만 그걸 할 거라고. 인간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 그를 포함해서 말이지.
어떻게 해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미라이의 최종 목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일을 끝내는 것이었어.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요네다가 말을 끊었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카가 사키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이야. 그는 미라이에게 사키가 죽길 원치 않으면 신이 되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어. 생각할 시간은 30초를 줬지. 결국 미라이는 사키의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요네다는 매우 실망한 듯 보였어.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입만 열면 수백만 명을 구하겠다더니 이제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고 말이야. 미라이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단언했지. 사키의 생명이 저 밖에 수백만 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이야. 미라이는 우정, 사랑, 동료애 같은 건 거짓이라고 믿었어. 한때는 그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요네다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경험해본 사람은 사랑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 미라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었지. 사키를 사랑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말이야. 그의 방금 선언에 요네다는 다시 흥미를 보였어. 이제 그는 말했지. 선택하라고 말이야. 미라이나 사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그는 미라이가 새신이 되기를 포기했을 때부터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 30초의 시간이 주어졌지. 그가 화살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나세가 말을 걸었어. 그가 죽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둘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지. 미라이는 자신의 행복을 찾고 죽은 가족의 목까지 행복을 찾겠다고 말이야. 마지막 5초 동안 그의 마음속에 사키의 모습이 떠올랐지. 그리고 결국 그는 여전히 사키를 선택했고 요네다가 흰 화살을 쏘도록 몸을 내주었지. 화살이 몇 센티미터 앞에 다가온 순간 나세가 달려들어 그를 데리고 날아갔지. 하지만 날아가던 중 그녀는 멈춰서 미라이를 떨어뜨렸어. 나세는 강등 처벌을 받았지. 후보자의 결정에 개입했기 때문이지. 이제 미라이는 붉은 화살이나 날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됐어. 미라이는 붉은 화살을 남기기로 했고 흰 화살과 날개는 회수되었지. 사키는 미라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와 목숨을 바꾸고 싶어 했어.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어서 죽고 싶지는 않았어. 유미도 나카의 심리를 파고들었지.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싶어 했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죽인 적이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붉은 화살에 맞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 나카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야. 이 말은 나카의 마음을 흔들었지. 한편 나세는 강등되었지만 미라이에게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는 사키가 죽는 것을 보는 게 더 두려웠지. 그건 그를 불행하게 만들 테니까. 그는 호시에게 요네다가 자신을 죽이도록 내려달라고 말했지. 그는 미라이에게 흰 화살을 쐈어. 죽기 전에 그는 부모님과 사키에게 사과했지. 바로 그 순간 사키가 그를 구하러 왔지. 모두가 나카와 함께 돌아왔어. 그는 교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교수의 방식대로 아무도 새신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 죽여야만 해. 교수는 이 일을 예상했는지 흰 화살을 돌려달라고 했지. 나카는 망설였어. 바로 그때 유리가 뒤에서 나카에게서 흰 화살을 빼앗아 요네다에게 쐈지.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세가 그의 목숨을 구했어. 모두가 매우 놀랐고 그녀가 다시 강등될 거라고 생각했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지. 나세가 설명한 이유는 미라이가 더 이상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 그녀는 그에게 흰 화살과 날개를 다시 주었지만 그는 거절했지. 또 다른 천사가 요네다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어. 그는 왜 나카가 배신했는지 물었어. 그는 여전히 요네다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지. 그건 단지 생각과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했어. 생명, 그들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목숨값을 매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교수는 자신이 천재 같은 게 아니라고 말했어.
그는 그저 멍청한 놈일 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천재란 그들이 이룬 업적일 뿐이야. 그는 누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걸 하려고 노력할 때 비난하는 정말 멍청한 놈이라고 했지. 유리는 그게 바로 위선자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카나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보지 않았어. 그는 많은 것을 만들어냈고 크고 작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지. 그들은 요네다를 부르며 천재라고 외쳤어. 교수는 호시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지. 사회와의 교류를 피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도 사랑도 없었어. 멍청하고 비겁한 놈인 그는 천사들을 악마로 보았지. 문희는 그의 귓가에 이선발의 진실을 폭로하고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계속 속삭였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는 그저 인류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하고 그는 떠났어. 하지만 미라이가 그를 설득하려고 나섰어. 인간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자신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 말을 듣고 교수는 미라이를 새로운 신으로 만들려고 투표할 생각이었어. 그는 후보자들을 모두 죽여서 진실에 다가가려 했지. 그는 너무 지쳐 있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나섰어. 신은 인간과 소통할 수 없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나카는 여전히 새로운 신이 되겠다고 결심했어.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나카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신이 되었지. 그는 천사들과 함께 떠났고 공간은 멈춘 듯했어. 나카는 후보자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게임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울 것이라고 했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모두 함께 돌아왔어. 아마도 그랬을 거야. 한편 천계에서 나카는 교수가 말한 생물이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천사들은 둘이 하나로 합쳐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 그는 그 후 몸 안에 이전 신과 대화를 나눴어. 그는 신이 먼저인지 인간이 먼저인지 질문했지. 하지만 이전 신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했어. 그럼 신을 먼저 창조한 무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걸까? 나카는 교수에게 알리기 위해 진실을 찾아야 했어. 한편 지구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지. 유리는 교수의 조수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나카가 남긴 붉은 화살을 연구하고 있었어. 미라이와 사키는 미래에 결혼하고 꽃집을 열 계획을 세웠지. 아직 데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몇 년 후 미라이는 사키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 그들의 삶은 행복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 둘은 결혼했지. 나카는 여전히 답을 찾으며 이전 후보자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어. 미라이 부부의 꽃집을 열고 싶다는 꿈은 현실이 되었지. 천계에서의 하루는 지상에서의 6년과 같아. 나카는 교수를 지켜봤고 그는 여전히 붉은 화살을 연구하고 있었어. 밖에서 유리가 크게 불렀지. 그에게 소포가 왔어. 여러분이 미라이가 보낸 꽃이었지. 유리는 그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교수는 친구가 아니라 전우라고 답했어. 미라이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속으로는 짜증이 났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 삶도 점차 나아졌어. 호시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나카의 남동생은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지. 모두의 삶은 여전히 행복했어. 하지만 나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니 셀 수 없이 많아서 그는 매우 놀랐어.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여전히 죽고 싶어 했지. 나카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곳에 살아 비참한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없었어. 비참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어떤 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좋아했고 다른 이들은 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했어. 나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이전 신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어. 이전 신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고 신의 책임은 지구에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답했지.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생명은 점차 번성했어. 그러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나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면 된다고 했지. 하지만 나카는 인간이 스스로 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에 의문을 품었어.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지. 만약 자신이 죽으면 천계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가 교수에게 준 붉은 화살은 사라질 거라고. 그것으로 교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수호천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낙하는 하얀 화살로 자신을 찔렀어. 천사들은 신이 없자 차례로 사라졌어. 나스는 무니에게 천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축하했고 그녀 또한 사라졌지. 지상에서는 붉은 화살이 사라졌어. 그 뒤를 이어 아이들부터 시작해 점차 어른들까지 사라졌지. 주위에는 펄럭이는 옷들만 남아 있었어. 이것이 낙하의 결정임을 안 미라이는 사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그는 그녀와 함께 죽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했고 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 그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만약 신이 모든 생명을 없앨 수 있다면 천사와 천계 그리고 그 생물까지 인류를 파괴하는 무기이며 신의 목적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 말과 함께 그도 사라져버렸어. 지구는 인간이 사라지자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그 행성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를 파괴할 수 있는 생명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을 거야.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